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상적 자기애와 병리적 자기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발달 정체인가 병리적 발달인가 하는 주제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유아적 및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질적 차이.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임상적 관찰을 제시하였다. 자기애성 성격을 강박, 우울, 피약 및 히스테리 성격, 즉 다른 유형의 성격 병리를 가지고 비교적 잘 기능하는 자기애적인 내담자와 감별 진단해 보면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할 뿐 아니라 잘못, 흔히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이런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관계 맺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자신이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탐색한다면 무엇이든 근본적으로 좋고 가치 있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결여되어 있으며, 정직함, 품위, 가치에 대한 신념의 면에서 때로 놀라울이 많지 공적 이미지를 관리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이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방식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특징은 병리적 나르시시즘과 어린아이의 정상적 나르시시즘을 구별해준다. 1. 정상적인 어린아이의 거대 환상은 화가 나서 어머니를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격의 경우보다 좀 더 현실적인 특징을 띈다. 2. 어린아이는 비록 비판, 실패, 비난에 과잉 반응하고 관심의 중심이 되려 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을 때에는 대상에 대하여 진정한 사랑과 감사, 관심을 보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대상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2살 반 된 아이라도 잠시 떨어져 있을 동안 어머니에게 리비도를 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에 비해 자기애성 내담자는 놀라울이 많지 대조적으로 즉각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때 말고는 분석가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다. 이 두 번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아이들은 얘들도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실패를 지적하거나 이럴 때 과민 반응하는 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은 성격 장애자와 비슷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이 아이들은 사랑할 능력과 의존할 능력이 있죠. 애들은 어떤 자기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도 드러나지만 또 사랑받고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아이니까 이건 병리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자객적인 환자들은 어린아이 같다고 그냥 증상만 보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어린아이들, 건강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충분하게 기능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의 중심이 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대상에 대해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데 차이가 나는 거죠. 3. 정상적인 유아적 나르시시즘은 아이가 현실적인 요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데 대해서 나타나지만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요구는 절대로 충족될 수 없으며 받은 것을 내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의 부산물로서 정기적으로 나타난다. 4. 병리적 나르시시즘을 보이는 내담자는 사회적으로 호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때 차갑고 무관심하며 잠재적으로 자기애적 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일시적으로 이상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경멸과 평가절하가 지배적인데 반해 어린아이의 자기중심성은 따뜻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찰에 따라 자기애성 내담자의 개인력을 분석해보면 이들은 2에서 3세부터 정상적인 따뜻함이 없고 남과 교류하지 않으며 쉽사리 비정상적으로 파괴적이고 무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힘과 부, 미에 대한 정상적인 유아적 자기애적 환상은 전 오이디푸스기에 소유하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부드러운 모든 것을 자기만이 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아이는 자기만이 이런 보물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감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애성 성격은 특징적으로 이러한 환상을 꿈꾼다. 정상적 유아적 나르시시즘에서 자기애적 승리와 거대성은 이런 가치를 획득하면 아이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소망과 섞여 있다. 이 모든 것이 시사하는 바는 병리적 나르시시즘은 정상적 나르시시즘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유아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병리적인 게 아니고
정상적인 나르시시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3. 분석 상황에서 드러나는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유형.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가 전이에서 보이는 자기애적 저항의 주된 기능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분석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 퇴행된 내담자의 전이에서 볼 수 있는 융합이 없다. 이는 마치 분석가가 일종의 위성적 존재를 견뎌야 하는 것과 같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의 전이 관계에서 흔히 역할 반전이 일어나지만 전체적인 전이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거대 자기는 분석가에 대한 의존을 부인하게 한다. 그러나 이 방어 기제를 작업할 수 있을 때 정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분석가에 대한 의존을 부인하는 것은 내적 표상이 없다는 것이나 대상에게 점유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더 원시적이고 병리적인 대상 관계에 대한 방어이다. 이 대상 관계는 자기애적 분노와 시기, 그리고 이 분노로 인한 두려움과 죄책감, 그러면서도 증오에 의해 파괴되지 않을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절실한 소망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다른 유형의 성격 병리에서 자기애적 방어가 활성화되는 것과 전적으로 다르다. 자기애성 성격 구조가 아닌 내담자도 성격 분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분석가에게 분노와 실망, 창피와 부끄러움 등을 나타내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그렇게 강렬하지 않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은 전이에서의 분리불안이나 애도 반응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분석가에게 분명히 의존할 수 있는 능력과 공존한다. 반면에 자기애성 성격의 소유자는 분석가를 전반적으로 평가절하하고 경멸하며 이를 실망으로 합리화한다. 분석가의 주말, 휴가, 병가에도 분리불안이나 애도 반응이 없으며, 그래서 분석가에 대해 뚜렷한 이상화를 할 때에도 이들이 보이는 이상화와 다른 전이에서 보이는 이상화는 사뭇 다르다. 자기애적이지 않은 내담자도 성격 방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적 전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분노와 노여움을 보일 수 있지만 분석가를 광범위하게 평가절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석가를 광범위하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바로 자기애성 성격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자기애적이지 않은 내담자는 화가 났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요구하더라도 다시 사랑과 감사, 죄책감에서 비롯된 이상화를 보이는데, 이는 전이에 전혀 다른 특성을 부여한다. 자기애성 성격은 당장 필요한 것과 관련된 것 외에 외의 영역에서는 몇 달 혹은 몇 년씩 분석가의 삶에 관심이 없다. 비록 유아적이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상화를 하면서도 분석가를 완전히 안중에 두지 않은 것이 정상적인 이상화와 병리적인 이상화의 차이다. 자기애성 내담자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경계성 내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면서 의존하고 넓은 범위의 대상관계를 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그리고 이는 외연적으로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는 자기애성 내담자를 보통의 경계선 내담자와 감별 진단하는 데 핵심이 된다. 자기애성 성격 사례를 감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다른 요인은 병리적 이상화의 특징이 있는지, 전능한 통제, 특히 경멸과 평가절하가 지배적인지, 자기애적 철수를 보이는지 등이다. 다시 말해 분석 상황은 정상적인 유아적 나르시시즘, 비자기애성 성격 병리를 지니면서 유아적 나르시시즘의 고착을 전형적으로 보이는 내담자,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에서 나타나는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풍부한 임상 자료를 제공한다. 4. 병리적 나르시시즘의 기원. 이러한 차이점은 정신분석 치료 과정에서 이러한 내담자가 보이는 자기애적 저항 및 이와 관련된 성격 방어가 어디에서 기원하였는지를 분석해보면 더 분명해진다. 이 기원을 분석해보면 유아적인 자기애적 발달 단계에 고착된 것은 어머니상이나 다른 중요한 아동기 대상이 준 좌절 및 실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만, 이에 비해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전이에서 중요한 외부 대상과 심리 내적 표상을 평가절하하는 어린 시절의 과정을 반복한다. 여기서 이 심리 내적 표상은 기저의 구강기적 분노 및 시기와 관련된 갈등이 2차적으로 정교화되고 방어된 것이다. 이들은 사람과 만족을 주는 원천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동시에 시기의 근원이 되고 투사된 분노의 근원이 되는 원천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대한 자기로 철수하는데, 이것이 이상화된 부모상과 이상화된 자기상의 원초적 재흉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서 이들은 노여움, 좌절, 만족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원천을 공격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내적 대상관계의 심한 손상이라는 희생이 따른다. 요약하면 전이에서 실망으로 합리화되는 평가절하 과정은 부모상을 병리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그러면서도 거대자기라는 방어 구조는
이러한 갈등적인 대상관계에서 생긴 요소를 병리적으로 응축시킨 것이다. 필자가 이전에도 언급한 대로 여기에 타고난 공격 추동의 강도가 얼마나 관련되었는지는 의문이며, 이 병리는 차갑고 자기애적이면서 과잉보호적이기도 한 어머니상이 주된 발생론적 원인인 것 같다. 이 어머니가 어린 시절의 특정한 발달 단계에서 아이를 어머니의 자기애적인 세계로 끌어들임으로써 아이의 특별함에 대한 소인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핵으로 해서 거대 자기 환상이 형성된다. 자기애성 성격 방어는 내담자를 자기의 강렬한 자기애적 분노로부터 보호하며, 그뿐만 아니라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신념, 음식과 사랑이 결여된 위협적인 세계상, 죽이고 먹고 생존한다는 배고픈 늑대라는 자기 개념으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한다. 이 모든 공포는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의존할 수 있을 때 전이에서 활성화된다. 이제 내담자는 분석가를 파괴적으로 시기할까봐 두려워하며, 사랑하고자 하는 요구가 분석가에 대한 공격적인 맹공을 이겨내고 이보다 더 우세할지 자신이 없어한다. 이렇게 하여 매우 양가적이고 위협적인 전이 패러다임이 발전되는데, 이것을 훈습해 나가야 한다. 5. 이상화 유형 그리고 자기애적 이상화와 거대 자기의 관계. 병리적인 자기애성 내담자의 방어 기제 특성과 관련하여 필자는 이미 이들 내담자의 분석가에 대한 이상화가 경계선 내담자의 원시적 이상화 및 다른 유형의 성격 병리 내담자의 이상화와 관련 뚜렷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해왔다. 경계선 장애는 필자가 말했던 원시적 이상화에 대해 특징 지어진다. 즉 원시적으로 좋고 강력하게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서 비현실적인 좋기만 한 분석가상은 편집적 투사에 의해 나쁘기만 한 가학적인 원시적 대상으로 분석가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원시적인 수준의 이상화는 분열 기제가 지배적인 것과 관련된다. 이에 비해 자기애적이지 않은 성격 유형 및 증상신경증에서 분석가를 좋고 사랑스럽고 용서하는 부모상으로서 이상화하는 것은 내담자의 양가성, 죄책감 및 분석가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관련된다. 이런 높은 수준의 이상화에서 분석가는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참아주며 내담자의 나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부모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이상화 다음에는 추상적이고 탈개인화된 가치체계를 다루는 높은 수준의 초자아 기능을 이상화된 대상에게 투사하는 훨씬 더 성숙한 유형의 이상화가 뒤따른다. 이는 본질상 정상적인 현상으로 특히 청소년기에 그리고 사랑에 빠질 때 보이는 특징이다. 이러한 상이한 이상화 유형들은 정상적인 원시적 기능이기도 하고 정상적인 성인 기능이기도 한 연속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분석가에게 내담자의 거대 자기를 투사하는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의 이상화와는 현저하게 대비된다. 자기애성 내담자는 자기 자신의 거대성을 확장하여 분석가를 자신에게 포함시키며, 그래서 언뜻 보기에 분석가 앞에서 자유연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자기 관찰적인 인물로 확장시킨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내담자가 그 인물에게 일시적으로 애착이 되거나 위성이 되는 것이다. 내담자가 치료시간 끝 무렵에 그런 이상화를 철수하고 분석가에 대한 현실적인 의존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한 현실적인 융합은 일어나지 않으며,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좀 더 원시적인 자기 대상 융합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준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원시적인 자기 대상 융합은 소위 제이콥슨의 정신병적 동일시라고 하고 말러가 공생적 발달 단계라고 기술했던 것의 특징이다. 자기상과 대상상의 융합은 일어나지 않고 엄격한 의미에서 현실 검증이 치료 시간 중에 유지되며 전이 정신병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융합은 자아 경계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던 매우 초기 발달 수준으로 퇴행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분석가에 대한 이상화가 보통 경계선 장애에서처럼 분석가에게 나쁜 대상을 강하게 투사하는 것과 번갈아 나타나지 않는 한, 또한 전이신경증의 정상적인 유아적 유형의 이상화에서처럼 죄책감과 복구를 포함하지 않는 한 자기애적 이상화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라기보다는 병리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장애의 발생 기원적 기원들은 자기 대상 분화 단계, 즉 정신병의 발달 특성 수준을 위한 단계와 자기상을 정상적인 자기 구조에 통합하고 그리고 대상상을 통합된 대상 표상에 정상적으로 통합하는 단계, 즉 보통 형태의 성격장애와 정상신경증의 바탕에 놓여있는 대상관계에서 비롯된 구조 사이의 어디인가에 놓여있을 것이다. 병리적인 거대 자기가 분석가에게 투사되고 그렇게 투사된 자기에 대한 내담자의 공감이 유지되는 한, 그리고 내담자가 그런 투사를 유지하고 분석가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분석가가 따르도록 최대한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한 이러한 전체적인 방어 기제는 소위 필자가 투사적 동일시라고 조작적으로 기술한 것을 반영한다. 이런 경계선 장애와 자기계성 성격의 또 다른 특징적인 기제이다. 내담자가 분석가를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정확하게 행동하게끔 분석가를 강요하는 노력을 계속한 실제적인 결과는 거울 전이에 대한 코헛의 기술과 꽤 일치한다. 그러나 필자가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자기계적으로 발달한 것과 대비되는 병리적인 자기의 형태의 특수하고 특이한 성질이다. 자기계적 이상화에 대한 코헛의 사고는 앞선 공식화와 대비된다. 그는 장애의 성격을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자기 대상, 즉 이상화된 부모상에 대한 적절한 내재화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는 어린아이의 이상화는 발생기원적 역동적으로 자기계적 맥락에 속한다고 강조한다. 내재화가 기본적으로 자기계적인지 대상 지향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추동이 점유된 목표 대상이 아니라 리비도 점유의 질이라고 코옷이 강조한 맥락에서 이런 명제가 이해된다. 이상화된 대상의 외상적인 상실이나 외상적인 실망이 일어나면 적절한 내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코헛은 다음과 같이 시사한다. 이런 대상에 대해 강하게 의존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심리구조의 잃어버린 부분의 대체물로서 얻으려고 애쓴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것은 그 용어의 심리적 의미에서 대상이라 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대상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대상을 사랑하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상이 가진 성격의 실제 특징이나 대상의 행위들은 단지 희미하게 인식된다. 아동기에 형성되지 못했던 심리적 장치의 한 부분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대상이 필요한 것뿐이지 동경하는 것은 아니다. 요약하면 그는 자기계성 성격 내담자의 이상화 전이가 정상적인 발달의 원초적인 수준에 고착된 것이라고 제안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상화 전이는 병리적인 이상화 유형을 반영하며 전이에서 거대 자기가 대량으로 활성화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코헛이 거울전이라 부르는 것과 이상화 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필자의 생각에는 본질적으로 병리적으로 응축된 자기에 속하는 요소가 교대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는 현실적 자기, 이상적 자기 및 이상적 대상의 어떤 측면들이 융합된 것에서 유래된다. 이러한 응축은 병리적이며 단지 초기 발달 단계에 고착된 것을 나타내지만은 않는다. 코헛 자신은 이상화된 부모상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자기 대상이라 하고, 자기계성 성격 장애 내담자를 분석하는 동안 전형적인 퇴행적 움직임에 대해 기술한다. 필자가 발견한 것은 거대 자기가 분석 관계의 한 참여자에게 선택적으로 투사되고 다른 참여자는 현실적 자기의 나머지를 나타내며 이상화된 파트너와의 마술적인 합의로서처럼 함입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애적 저항의 규칙적인 특징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전이에서 분석가에 대한 초기 이상화는 분석가에게 거대 자기를 투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구성하지 않으며 자주 거대 자기의 특징을 많이 포함한다. 덧붙여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분석가를 이상화하는 것은 내담자가 잠재적으로 만족을 주는 근원에 대해 전형적으로 함입적 관계를 재생하는 기능을 하며, 그런 근원을 이상화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경우에는 아직 내담자가 함입하지 못했고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분석가가 지니고 있다는 환상을 만족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초기 이상화는 또한 강한 시기심이 나타날 위험에 대한 방어이며 분석가를 평가절하하는 과정에 대한 방어이다. 분석가를 평가절하함으로써 내담자가 시기심을 갖지 않도록 보호될 수 있지만 또한 뭔가 새롭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는 그의 희망이 파괴되고 좀 더 깊은 수준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만족을 주는 관계를 계속 수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의 두려움이 제약이 있는다. 그러므로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자기계성 내담자는 다음과 같은 환상을 전형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들의 분석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석가이고 그들은 다른 분석가의 다른 내담자를 시기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은 분석가의 유일한 내담자이거나 최소한 분석가가 다른 모든 내담자보다 선호하는 가장 흥미로운 내담자이다 등의 환상이 있다. 분석가에 대한 이상화된 특징은 처음에는 관습적으로 이상적인 속성을 반영하지만 내담자의 거대 자기의 특별한 성질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점차 변해간다. 이러한 전체 과정에 걸쳐서 만약 사정이 달랐다면 이상적이었을 분석가가
아마 운 좋게 그런 특별한 내담자를 만난 동안에 전환이 일어난다. 내담자는 다른 어떤 분석가에 어떤 내담자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분석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 등의 이유로 분석가의 배타적인 관심을 받고 안심할 수 있다. 분석가를 완전하고 신과 같은 존재로 보는 기관에서 갑자기 분석가를 완전히 평가절하하고 내담자 자신을 이상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나중에 분석가를 외견상 이상화하는 것으로 되돌아간다. 이때 내담자는 자기 자신을 분석가의 부분으로서 체험한다. 이런 변화는 자기애적 저항을 특징 짓는 거대작이라는 전반적인 응축된 구조 요소와 밀접한 연관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병리적인 구조의 모든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구강기적 분노와 시기심의 출현대에 그리고 과학적인 경향을 분석가에게 투사하는 것과 관련된 편집적 불안에 대해 이는 원시적인 미워하는 과학적으로 지각되는 모성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무서운 고독감, 사랑에 대한 배고픔, 좌절을 주는 부모상을 향한 공격성에 대한 죄책감과 같은 기본적 감정에 대해 방어적인 기능이 드러난다. 치료 초기 단계에서는 동료 전문가이기도 한 어떤 내담자는 자신의 분석가가 완벽한 해석 기법을 지녔다고 느꼈다. 그가 들었던 것과 분석가에 관한 그 자신의 관찰로부터 그는 매우 철저하고 세심하며 다소 냉정하고 거리가 있으면서 완벽주의적인 기술자를 그려냈다. 아마도 이 분석가는 모든 내담자의 방어와 갈등을 옳은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할 것이었다. 내담자는 점차 분석가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정교화시켰는데 분석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 확신하며 타락하지 않고 경직되지만 완전히 안정되고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과학적인 정확성을 내담자 이야기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완벽한 상에 대해 매우 안심하였다. 이러한 저리는 분석가를 외부 대상으로서 이상화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점차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내담자는 다른 도시의 지도적인 정신분석가의 기법에 대한 저작에 대해 읽고 있었는데 현재 분석가의 어떤 결함을 발견할 경우에 다른 분석가로 바꾸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미묘한 방식으로 그는 자신의 분석가로 하여금 완벽한 분석 기계로서의 상에 맞추어 그리고 주된 특징으로서 냉정함, 거리, 올림피아심과 같은 성스러움의 특성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하였다. 이 내담자는 자신의 환상 속의 분석가와 매우 유사한 성격적인 태도를 드러냈으며 그의 분석가의 기법을 모방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내담자에 관해 거리 있고 무정한 태도를 지녔다. 내담자는 자신의 주의 깊고 정확하고 지적인 접근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러워하였다. 그는 또한 자신의 사적인 공간이나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침범당할 때 매우 화가 났다. 그는 분석가가 내담자의 자기 상에 동조하지 않을 때 또는 분석가가 내담자가 알고 있는 특히 이해한 것과 다른 성격 특성을 나타낼 때 그래서 분석가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협할 때 크게 실망하였다. 이 사례는 내담자의 거대자기 부분을 나타내는 분석가에 대한 이상화 과정의 병리적인 특성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6. 거대자기의 구조적 특징과 기원. 병리적으로 응축된 거대자기의 구조적 기원과 기능은 무엇인가? 필자의 교대로는 이상화된 대상상이 정상적으로는 자아 이상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자아와 통합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 대신 자기상에 응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상적인 초자아 통합이 되지 않고 자아 초자아 경계가 어떤 영역에서 희미해지고 현실적 자기의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해리되고 억압되며 이와 함께 외부 대상과 그 표상이 폭넓고 파괴적으로 평가절하된다. 그러므로 이들 내담자의 심리내적 세계는 단지 그들 자신의 거대 자기와 평가절하되고 어두운 자기상과 타인상 및 잠재적인 박해자가 거주한다. 이들은 통합되지 않은 과학적인 초자아 전조뿐만 아니라 구강기 과학성이 투사된 원시적이고 왜곡된 대상을 나타낸다. 자기상과 대상상이 서로 어느 정도 분화되어서 안정적인 자아 경계가 보장되는 지점에서 이러한 병리적인 발달이 일어나며 그 결과 정신병적 구조와 비정신병적 구조를 분리해내는 발달 단계를 이룬 후에야 그러한 병리적인 응축이 일어난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병리적 거대자기는 일반적으로 경계선 내담자가 성취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을 제공할 수 있는 자아의 통합이 가능하게 된다. 경계선 내담자들은 그들의 특징인 자기 분열로 인해 대상관계가 더 나빠지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된 존재로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대신 다른 사람과의 정서적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대하고 우월한 소외로 철수하는 불길한 능력으로 자기의 분열은 보상된다. 이는 자기애성 성격 구조의 특징이다. 이러한 발달의 다른 결과로는 초자아 요소와 자아 요소가 거대 자기로 응축되는 한 어떤 초자아 요소 응축되는 한 어떤 초자아 요소는 초자아에 통합되지 못한다. 특히 자아 이상의 정상적인 요소로 통합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학적 초자아 전조가 우세하며 자아에게 초자아 통합은 가학적이고 원시적인 초자아로부터의 압력이라는 무서운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자아 이상과 다른 초자아 구조가 정상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면서 이후의 가치 체계의 전조를 놓치게 되며 마찬가지로 나중에 초자아 요소를 내재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놓치게 된다. 이 전제 조건은 주로 오디푸스 갈등에서 유래된 좀 더 현실적인 부모상이며 그것은 정상적으로는 초자아 통합의 주요 접합체가 된다. 부모에 대한 평가 전환은 부모에게 실망했다고 합리화되는데 이 또한 진전된 초자아 기능의 이러한 발달 결함에 의해 촉진되며 나아가 전체 성격의 부분으로서 가치체계의 정상적인 통합과 승화 능력의 발달을 방해한다. 마지막으로 거대 자기 수립의 가장 중대한 결과는 자기상과 대상상의 정상적인 양극이 파괴된 것이다. 자기상과 대상상은 정상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고정시키고 재생하는 내재화된 단위의 부분이 되어왔다. 거대 자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을 부인하게 하며 자기애적 분노와 시기를 느끼지 않게 만들며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전제 조건을 만들어주며 앞으로 내담자의 자기애적 점유와 대상 점유를 왜곡시킨다. 이런 모든 이유에서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은 단지 정상적인 원시적 나르시시즘 수준에 고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상적인 나르시시즘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자기상 및 대상상의 리비도가 점유된 것에서 비롯된다. 나중에 그로부터 리비도로 점유된 자기상과 대상상이 분화되어 나온다. 이것이 결국 통합된 자기를 결정하며 또한 리비도로 결정된 자기상과 공격적으로 결정된 자기상을 전자가 더 우세한 가운데 통합한다. 이러한 통합된 자기를 통합된 대상표상이 둘러싸며 통합된 대상표상은 초기에 리비도로 점유된 대상상과 공격적으로 점유된 대상상의 통합을 반영한다. 이 통합도 또한 리비도적 대상상이 우세하게 이루어진다.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에서는 이러한 정상적인 표상 세계가 내재화된 대상관계의 병리적인 형태에 의해 대체된다. 그러므로 자기애성 성격 내담자의 초자 병리의 특성에 관한 코헛의 견해와 비교해서 필자는 이러한 경우가 단지 이상화된 초자 전조, 자아 이상 요소의 발달 결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조가 자아 요소에 병리적으로 응축된 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자아 및 초자아 경계는 희미해지고 원시적인 초자아 구조가 진전된 정상적인 초자아로 발달하는 것이 방해된다. 단지 어떤 정상적인 이상화된 초자아 전조의 내재화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왜곡된 것이며 이와 동시에 외부 대상이 병리적으로 평가절하된 것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단지 어떤 구조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상적인 구조가 발달할 수 없도록 초기 구조가 병리적으로 발달한 것이다. 여기서 코브하고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조금 대비시키고 있죠. 기본적으로 코브는 나르시시즘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죠. 그 나르시시즘은 어떤 대상관계 이론하고 독립된 자기애라고 하는 나르시시즘을 정상적인 발달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발달 이론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컴버그는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나르시시즘은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코우시 얘기하는 정상적인 발달 단계의 나르시시즘하고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을 조금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죠. 이분의 얘기 속에 대상관계 이론을 가져와서 그걸 기본으로 여기서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297쪽에 그 6번 첫 번째 부분 같이 보시면 병리적으로 응축된 거대자기의 구조적 기원과 기능은 무엇인가? 거대자기라는 개념을 지금 가지고 왔죠. 여기서 그랜디오스 셀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문에서는 What are the structural origins and functions of the pathologically condensed grandiose self? 이런 개념을 썼는데 병리적으로 응축된 거대자기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 거대자기는 이러한 병리적으로 응축된 거대자기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그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컴버그는 나의 견해로는 이상화된 대상상이 정상적으로는 자아이상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자아와 통합되었어야 했는데 그 대신 자기상에 응축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컴버그가 In my view, idealized object images which normally would be integrated into the ego ideal and as such into the superego are condensed instead with the self-concept.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좋겠는데 이상화된 대상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화된 대상 이미지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대상을 이상화해서 이상화된 대상상이에요. 이상화된 대상상 자체가 보통의 경우에는 이고 아이디얼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자아 이상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자아 이상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이상화된 대상 자체가 자아 이상에 통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되고 싶은 자아가 이고 아이디얼이죠. 이고 아이디얼에 통합돼야 된다. 무슨 대상 이상적인 대상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인투도 슈퍼이고 이게 자아 이상이라는 게 슈퍼이고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는 거죠. 초자아의 개념 속에 어떤 금지나 명령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아 이상도 초자아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좋은 면, 어머니의 좋은 면이 있다고 이상화된 대상상이죠. 이상화된 대상상을 내면화한다면 그것이 결국 이것을 가져와서 자기가 되고 싶은 자기 이것이 정상적으로는 이고 아이디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고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이상인데 이건 슈퍼 이고의 일부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슈퍼 이고하고 정상적인 슈퍼 이고나 자아 이상 속에 통합되었어야 될 이상화된 대상상이 여기 자기적 병리적인 자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서 are convinced instead with the self-concept라는 게 아까 이상적인 대상상 자체가 이고 아이디얼이나 슈퍼 이고에 통합되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셀프-컨셉트 자기 개념 속에 통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응축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개념 속에 이상적인 대상상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개념은 뭐예요? 현실적인 자기잖아요. 실제적인 자기가 자기 개념 속에 이상적인 대상상이 융합해 버렸다, 응축돼 버렸다고 한다면 이상적인 대상상들이 현실 자기상하고 같아졌다는 거예요. 포함됐는데 원래는 자기가 지금 이 거대 자기가 되어버린 이런 경우 그랜디오스 셀프가 되어버린 거죠. 현실 자기가 이상적인 대상상하고 이상적인 대상상이 현실 자기에 응축돼 버린다고 이런 개념은 이 사람의 인식 속에는 자기가 거대 자기가 그랜디오스 셀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보통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것은 현재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되어야 될 이고 아이디어는 자아 이상이고, 이거 자아 이상이라는 게 보통 건강한 수포 초자의 일부로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아 이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을 이 사람들은 셀프 컨셉트 속에 응축해 버렸다. 그 자기가 이미 이 거대 아주 그러니까 이상적인 대상의 이미지가 이미 자기 속에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이상적인 대상과 자기가 합쳐져서 거대 자기가 돼. 그랜디오스 셀프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상관계 입장에서 이 병리적 자기애적인 인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게 좀 납득이 되시나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지금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증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미 그랜디오스 셀프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대상상들이 셀프 컨셉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희망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걸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미 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애적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을 앓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용어로 하자면 거대 자기를 형성했다. 거대 자기라고 하는 게 우상이죠. 결국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내고 나서 생기는 질병이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거대 자기가 됐으니까 그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평가절하의 대상이죠. 그리고 이 거대 자기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대상들은. 그래서 혹시라도 대상을 이상화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거대성을 더 빛나게 해줄 이런 대상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이상화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거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인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편으로는 거대 자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자면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렇죠. 자기의 취약함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이게 남의 것을 빌려다가 자기라고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허할 수밖에 없는. 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 거대 자기성이 허구임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잖아요. 그걸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상당히 파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공격적이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가 우상인데 이걸 그러니까 이게 상에 의한 지배죠. 말하자면 아까 융이 얘기한 자기가 이 거대 자기가 그냥 망상이라니, 이 망상이 깨어지면 다가올 두려움, 거기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망상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이 우상을 그대로 메인테인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 이 사람의 심리적인 엄청난 번뇌로 다가오는 심리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격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망상을 유지하는 유지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대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교수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기한테 오는 어떤 비난이나 이런 걸 평가절하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심하게 못 견디는 게 이제 예를 들면은 자기 거대 자기를 갖다가 막 표출하면서 말하자면 그 자기가 아닌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드러내진 않지만은 자기를 비난한다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을 못 견뎌가지고
그것 때문에 깊은 우울에 빠지거나 혈수해버리는 형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나는 자객적인 나르시시즘도 있지만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나르시시즘 환자도 얼마든지 있겠죠.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이 사람 안에는 엄청난 거대자기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죠. 그 거대자기가 무너지는 순간 자기가 심한 우울과 자책이 오면서 자기를 파괴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는 다 구강기적인 공격성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거대자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방어가 여의치 않을 때는 이 공격성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우상을 파괴시키는 대상을 파괴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거대자기가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괴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은근히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좀 뉴스에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제 조금 뭐랄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게 굉장히 명백하게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대자기의 희생자들이 많이 있겠죠. 주위에서 혹시 이런 거대자기를 가진 분들이 있는 경우에 주위에서 이분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상대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하고 겁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심한 경우에는 뭐랄까 조금 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예, 자기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는 사람에게도 호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냉정해지고 막 그런.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사실은 허약한 자기를 숨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허약한 부분이 드러날 것 같으면 굉장히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에 엄청난 방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임상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상들이죠. 이분들이 당신의 원래 정서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분들한테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은 아까 얘기대로 이상적인 대상상들, 이게 전부 상의 문제죠.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표상 문제인데 이 표상들이 남의 표상을 빌려서 좋아 보이는 표상을 가져다가 자기 표상이라고 우겨버린 거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끌어와 버렸잖아요. 원래 자기 상은 굉장히 취약한 그 현실 자기 상에다가 이게 접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부셔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가 정상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발달되는 자기 그래 건강한 컨스트럭티브한 나르시시즘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거죠. 네, 말씀하세요. 요즘 TV 드라마 한국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단순하게 어떠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현상처럼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회 풍조가 이러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있죠. 또 사회가 묘하게. 근데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집단을 또 우상화하고 있는 사회 풍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나쁜 결과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자객적인 분들이 아주
사회 일상적인 삶 속에 적응력이 또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이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고 싶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사회적으로도. 저 성공한 사람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더라. 나도 그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남의 걸 가져와서 쓰고 있는데 모든 사회가 또 그 사람 걸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자기를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방 범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모방 성격들이 막 일어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리더십 가진 사람들이 감질만 나는 사람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펜털라이징이라는 아브젝트라는 용어를 태어에 있었을 텐데 그게 뭐냐 나쁜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유혹적인 대상. 유혹적인 대상은 또 다른 말로 감질나게 하는 대상. 그리고 거절하는 대상, 리젝트는 아브젝트하고 텐탈라이징 아브젝트 혹은 익사이팅 아브젝트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게 자기를 흥분시키는 대상, 흥분시킨다고 하는 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대상이라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 계속해서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런 텐탈라이징 아브젝트가 또 리젝팅 아브젝트로 기능한다.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병리적 자기적인 그런 리더십인 사람들이 그런 특성들을 잘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유혹적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나름 성공하는 리더가 뭐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런 리더의 뭐 행동, 말투도 막 따라하잖아요. 발음하는 것도. 흉내내고 싶어 하죠. 네. 아이고, 제가 계속 저는 지금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한 점을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약간 자기애적인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회생활에 능하고 뭐든지 배려심 강하고 이래서라기보다는 불안정하지만 밀고 치고 나가는 어떤 아나무인적인 어떤 힘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약간 추종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느낌 같이 여겨져요. 그래서 제가 자기애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분은 약간 SNS 여기서 모든 활동을 다 하시는데 누가 자기한테 굉장히 공손하게라도 굉장히 지적인 분이라도 자기한테 비판적인 그걸 하면은 완전 생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은 그게 완전히 막 SNS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약간 추정하는 건 나 대신해서 그 불안을 잠재워줄 만한 그런 어떤 파워가 있지 않나라는 그게 이해 가능하고 정말 존경스러워서라기보다는 자기의 불안감의 어떤 예를 들면 극대화된 어떤 표상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사실은 뭐 그 사람들을 악인으로 볼 수만은 없고 약간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실제로 능력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뭐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주 전에도 우리 애들한테는 뭐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뭐 가르칠 건 아니고 스스로 또 판단하겠지만 굉장히 약간 이미 저도 그런 사회가 그렇지 않다. 내가 바라는 대로 또는 내가 또 바라보는 대로 가지만은 않는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애들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조금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얘네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근데 어떤 면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자아상에서 유리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요. 예. 자기 안에 불안이 적고 왜곡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에 대해서 또 밖을 보는 눈도 많이 긍정적이에요. 아주 심플하게 탐욕이 많은 사람의 눈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다 탐욕을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보면은 다른 사람이 전부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에서 모든 상이 생겨난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상들, 특히 자기에 대한 이미지들, 이게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서는 자기상이 생겨나는데 그 자기상이 건강하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대상상도 건강할 수 있는데